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옛날에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아낙네들을 품고 다니는 나그네가 있었어요. 나그네는 달콤한 말들로 여심들을 흘리면서 매일마다 아낙네들을 수시로 바꿔가며 품고 다녔더랬죠. 마을 대부분의 처자들은 여색을 밝히는 이 나그네의 성정을 잘 알고 그를 멀리하려 했지만 정작 그 나그네가 작정하고 자신을 꼬시기 시작하면 수십 분 만에 옷고름을 풀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제일가는 경국지색 여인의 소문이 나그네의 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여인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상인 집안의 딸인데 아직 아무 남자에게도 몸을 허락한 적 없었답니다. 수많은 남정네들이 그 여인을 꼬시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돌아갔다고 하네요. 이 소문을 들은 나그네는 당장 그 여인을 꼬시러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면전에다 대고 대뜸 이렇게 말했어요. 이복에 나와 하룻밤을 같이 보냅세. 여인은 노골적인 나그네의 말에 살짝 당황했지만 차분히 대답했지요. 저는 상인의 딸입니다. 그것도 마을에서 제일 가는 거상의 딸이지요. 그래서 묻건대 당신과 하룻밤을 보내면 제게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나그네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어요. 무엇보다 당신의 기분이 좋아지지. 나는 그저 당신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봉사하는 거라오. 들어보니 아직 수처녀라고 하던데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리다. 아낙네가 대답했어요. 말씀하셨듯 저는 수처녀입니다. 남녀가 같이 밤을 지새면 기분이 좋다고 하지만 제가 그것을 겪어본 것도 아니기에 그것을 알 도리가 없지요. 그래서 묻건대 저보단 당신이 기분 좋으려고 새치열을 놀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나그네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고 그 얘기를 들은 처자는 곧바로 수긍하고는 옷고름을 풀었답니다. 이보시오 처자, 생각해보시오. 코로 손가락을 후비면 코가 시원하지 손가락이 시원하겠소? 우스갯 농담이지만 이 얘기는 실제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남자와 여자의 오르가즘 차이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여자가 느끼는 오르가즘 쾌감은 남자보다 약 11배가 더 크거든요. 또 남자는 한 번의 오르가즘 후 잠시 동안 느끼지 못하는 부름기가 존재하는데 반해 여자는 횟수 제한 없이 계속 느낄 수 있죠. 게다가 남자의 성감대는 몽둥이에 전부 몰려있는 것과 달리 여자의 성감대는 꽃집 말고도 여러 군데에 있어서 멀티 오르가즘이란 것도 느낄 수 있답니다. 결국 여자야말로 남자보다 훨씬 더 크게 느끼고 여러 번 느끼고 다양하게 느끼니 아무리 성관계가 남녀 모두에게 좋다 해도 따지고 보면 여자에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성욕의 크기는 남성 호르몬의 양에 의해 좌우되다 보니 여자보다는 남자가 훨씬 더 성욕이 크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오빠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성관계가 여자에게 좋은 이유랍니다. 그리고 만약 여자가 오랫동안 안 하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지도 같이 알려드릴 거예요. 어때요? 기대되시나요? 이거 보시고 나면 오빠들은 이제 밤에 그녀가 튕길 때마다 지금 당장 합체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훨씬 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될 거랍니다. 그렇다고 솔직히 그녀가 오빠의 말이 논리적으로 맞으니까 합체를 당장 해야겠는걸? 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오빠의 그런 모습이 귀여워서 피식하면서 오케이 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빠들도 다혜가 지금부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달라고 할 건데요. 원래는 안 해주셨을 오빠들도 이번에는 귀엽게 봐주시고 혹시 너무 뻔뻔했나요? 그럼 이런 뻔뻔한 모습 귀엽게 봐주시고 지금부터 성관계를 자주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신체 건강. 성관계는 신체 건강에 너무너무 좋아요. 태생적으로 몸이 약하고 기운이 없던 여자가 속궁합 잘 맞는 남자를 만나며 팔팔해졌다는 얘기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 있죠? 미국의 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주 1회 이상 성관계를 하는 남녀는 체내에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물질이 합성돼 짜잘한 잔병 치레로부터 자유로워지고요. 감기에도 잘 안 걸리게 되고 주 3회 이상 하면 코로나 감염률까지 확 낮아진다고 하네요. 이러다 주 7회 하면 불로장생하게 되는 거 아닌가 몰라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성관계 시 나오는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은 강력한 동증억제 물질이라서 편두동이나 관절동 등 은은하게 만성적으로 아픈 통증들을 많이 완화시켜줘요.
특히 여자들 생리동 완화에 직방인데요. 저 아는 언니는 생리통 때문에 기절한 적도 있을 정도로 생리통이 되게 심한데 새로 사귄 남자친구가 생리 때 언니를 확 덮쳐버린 그날 이후로 깨달음을 얻고선 이제 매번 생리 때가 되면 언니가 먼저 남친을 확 덮쳐버린다나 뭐라나 또 다른 신체적 이점도 있어요. 그건 바로 성기능 개선인데요. 여자는 오르가즘을 느낄 때 동굴 근육이 세게 수축하며 조이게 되고 남자 또한 올챙이를 분출할 때 몽둥이 아래쪽 전립선이 세게 수축되게 되잖아요. 이때 남녀 모두 골반 아래쪽 골반저근이라는 곳이 운동되게 되는데요. 골반저근 힘이 세지면 남자는 발기력이 좋아지고 여자는 조이는 힘이 세져 몽둥이를 훨씬 더 꽉꽉 잘 물어줄 수 있게 된답니다. 또한 골반저근은 소변 끊는데도 사용되는 근육이다 보니 성관계를 자주 한 여자는 나이 먹고 요실금에도 잘 안 걸리게 된답니다. 둘째, 정신건강. 성관계를 자주 하면 정신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규칙적인 성관계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주고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 옥시토신 등 온갖 좋은 호르몬들을 분비시키는데요. 도파민은 오빠들이 새 차를 뽑거나 뭔가 큰 성취를 해서 떼돈을 벌거나 할 때 분비되는 강렬한 기쁨을 주는 호르몬이고요. 세로토닌은 조용한 자연 속에서 풀냄새를 맡을 때 느껴지는 은은하고 잔잔한 그런 행복감 있죠? 그런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엔도르핀은 웃기거나 재밌을 때 분비되어 고통을 잊게 해주는 호르몬이랍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말한 호르몬들은 물론 성관계할 때 적당량 분비되긴 하지만 꼭 관계 시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응원하던 축구팀이 이겼거나 복권에 당첨돼도 저런 호르몬들이 분비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설명 안 드린 마지막 호르몬인 옥시토신은 좀 달라요. 오빠들은 혹시 아들내미 딸내미가 옹알이를 하다가 마침내 그 작은 입으로 아빠라고 처음 불러주었을 때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랑 고백을 들었을 때의 순간은요? 기억나시는 오빠는 아주 로맨틱가이. 그렇다면 그때 오빠들은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아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사랑하는 이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고 무한하게 큰 황홀감을 느꼈을 거예요. 맞아요. 옥시토신은 이처럼 감동했을 때 그리고 사랑을 느낄 때에 주로 분비되는 훨씬 더 고차원의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호르몬들과 달리 옥시토신은 분비되는 상황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옥시토신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순간은 사랑하는 사람과 육체적 정신적으로 교감할 때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나의 파트너를 너무 사랑스러워하며 관계할 때 분비된다는 거죠. 종합하자면 성관계를 자주 하면 세로토닌에 의해 몸이 전반적으로 릴렉스되면서 편안한 감정이 느껴지면서 엔도르핀이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고 도파민이 강렬한 짜릿함을 느끼게 해주죠. 마지막으로 옥시토신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황홀한 감동을 선사해준답니다. 성관계를 할 때마다 이렇게 좋은 호르몬들이 잔뜩 나오는데 당연히 정신건강에 안 좋을 수가 없겠죠. 구체적으로는 성관계를 자주 하면 우울증과 불면증이 크게 완화되고요. 호르몬들이 분비될 때 뇌가 활성화되어 두뇌 활용 능력 및 기억력도 크게 향상된답니다. 실제로 영국의 어느 대학에서 50에서 89세의 사람들의 성생활과 인지능력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했었는데 예상하셨듯 성생활이 왕성한 중장년들이 단어와 숫자를 훨씬 더 잘 기억하고 정신적인 행복감이 훨씬 높다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셋째, 미용 효과 및 매력도 향상. 성관계를 많이 하면 미용적으로도 큰 효용이 있어요. 한마디로 사랑하면 예뻐진다는 거죠. 동양 한의학에서도 양기와 음기는 꼭 섞어주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상태라고 말하듯 만족스런 성관계를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답니다. 성관계 시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사람의 표정 근육에 영향을 주의, 인상을 긍정적이고 호감 가게끔 바꿔주고요. 성장 호르몬은 체지방을 줄여주고 근육을 강화시켜줘서 몸매가 뭔가 탄력 있으면서 라인이 살아있게끔 보이게 하고요. 에스트로겐은 피부를 탱글하고 윤기나게 만들어준답니다. 또한 온몸에 혈류가 돌다 보니 얼굴 혈색이 확 살아나는데요. 남자든 여자든 불그스름하게 혈색이 살아있는 얼굴은
이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게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여자들이 볼터치 화장을 해서 볼을 불그스름하게 하는 것도 그게 남자들한테 섹스 어필 되기 때문인 거거든요. 스코틀랜드 로얄 에든버러 연구팀이 3,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있는데요. 실제 나이보다 피부 나이가 10년 이상 젊은 사람들의 비법을 조사하다 보니 글쎄, 이 사람들은 파트너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관계한다지 뭐예요. 반대로 섹스리스 부부는 다른 부부들에 비해 피부 나이가 최소 5년 이상은 더 들어 보였답니다. 파트너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도 파트너를 만족시켜준다는 사실을 주기적으로 확인받는데 행복감과 자존감이 안 올라갈래야 안 올라갈 수가 없고 그게 다 얼굴에 티가 날 수밖에 없겠죠? 넷째, 너무 안 하면 생기는 일, 많이 하면 얼마나 좋은지는 지금까지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요. 이제는 반대로 너무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말씀드릴 거예요. 좀 무시무시한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너무 오랜 기간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요. 일단 면역력이 약해지다 보니 사소한 잔병치레부터 큰 병까지 훨씬 더 자주 아프게 되는데요. 심지어 어디 살짝 긁혀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가 아무는데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된답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 남자는 점점 더 몽둥이 힘이 시들해지게 되고 여자는 점점 더 동굴이 헐렁해지고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률 또한 높아진답니다. 또한 스트레스 해소나 행복감 충족을 다른 곳에서 충분히 하지 못한다면 우울증과 불면증에 특히 취약해지면서 뭔가를 계속 자주 깜빡깜빡하게 돼요. 무엇보다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오랫동안 못 느끼다 보니 성격이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 외에 딱 봐도 억눌린 게 많은 듯해 보이고 사회에 불만 많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 더 무서운 얘기로 들어가자면 남자의 경우 사정을 하지 못하면 전립선암 유발물질이 쌓여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약 17% 높아지고요. 특히 여자는 성관계를 오랜 기간 하지 않으면 어혈이 체내에 계속 쌓여 유방암, 자궁암, 자궁근종, 자궁낭종 등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실제로 산부인과 의사들이 자궁종양에 아주 좋은 치료법으로 주기적인 성관계를 가지라고 할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정말 다행히도 남자는 꼭 직접적인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자위행위를 통해서 이제까지 말한 온갖 부작용들은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슬프게도 여자의 경우는 자위만으로는 불충분하답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가 나이가 들수록 더 성욕이 바짝 올라서 남자를 찾게 되는 거고요. 특히 갱년기의 중년 여자가 오랜 기간 성관계를 하지 못하면 온갖 신체 증상과 심리 증상에 취약함을 보일 수 있어요. 소위 노처녀 히스테리라고 하죠. 겪어보신 오빠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여자들은 사소한 것에도 감정적으로 엄청 예민하게 굴며 제정신을 유지하지 못한답니다. 이렇게 보면 합체 못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건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성관계를 자주 하면 면역력이 늘고 각종 동증이 완화되며 성기능이 개선된다. 둘째, 성관계를 자주 하면 각종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억력이 좋아지고 우울증과 불면증이 완화되며 행복감이 증가한다. 특히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은 주로 성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데 아주 고차원의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다. 셋째로, 성관계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느껴 자존감이 올라가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혈색이 좋아져 매력적으로 보이게 된다. 넷째, 너무 오랜 기간 성관계를 하지 않을 시 여러 병들에 취약해지는데 특히 남자는 전립선암, 여자는 자궁종양 및 유방암 발병률이 올라간다. 그나마 남자는 자위행위를 통해 부작용을 상당 부분 예방 가능하지만 여자는 그렇지 못하다. 어때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오늘 내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역시 인생에서 남녀의 합체만큼 즐겁고 유익한 건 없구나. 특히 여자들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최대한 합체를 많이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딴 곳에서 볼 수 없는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이 숨긴 인격 마주하게 되는 순간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생각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을 이루며 습관은 인품을 이룹니다. 인간은 누구나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품위를 유지하고자
자신의 본능적 인격은 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 등을 주로 다루는 스페인 온라인 잡지 Wonderful Mind 놀라운 마음의 세계는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순간 5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어떤 순간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 사람이 숨긴 인격 마주하게 되는 순간 5가지. 1점. 경쟁할 때, 게임을 통해 경쟁을 할 때 승리에 대한 열망으로 무의식적으로 인격이 나옵니다. 특히 게임에서 졌을 때 목소리의 크기, 표정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감정과 충동 조절력을 통해 그 사람의 인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애인과 경쟁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애인인데도 지는 걸 끔찍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애인이 자기보다 잘 됐을 때 특히 어떤 사람이 힘들어할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토론토 대학의 연구진은 대학생 66명을 모집했습니다. 먼저 실험 참가자에게 시나리오를 하나 보여줬어요. 시나리오: 당신과 당신의 애인은 같은 심리학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기 말 성적에서 당신은 B, 당신의 애인은 A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시나리오를 보여준 후 연구진은 애인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물어봤습니다. 참가자들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애인이 자신보다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유독 안 좋은 반응을 보인 참가자들이 있었어요. 시나리오를 보고 나서 애인을 향해 애정이 훨씬 줄어든 거예요. 연구진은 이 참가자들이 어떤 성향인지 알아봤는데요. 그들은 바로 회피형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회피형은 어렸을 때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잘 맺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누군가와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걸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항상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죠. 타인과의 공감 능력이나 일체감 역시 낮은 편이고요. 이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듯 회피형은 공감 능력과 일체감이 낮아서 애인의 성공을 내 일처럼 기뻐해 주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연인과 자신을 분명히 구분짓다 보니 나는 그 사람보다 못났다는 사실만 떠올리고 곱씹게 돼요. 그러다 보면 질투도 많이 나고 애인이 미워질 수밖에 없죠. 무의식적으로 연인에게 심리적인 거리를 더 두게 되고요. 특히 자신에게 중요한 일에서 애인에게 뒤처졌을 때는 더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컨대 대학생에겐 학점, 취준생에겐 취업, 고시생에겐 시험 합격 같은 거죠. 반대로 회피형이 이겼을 때 연인에 대한 애정이 더 커졌습니다. 2점. 아픈 사람을 마주할 때에도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들의 아픔에 충분한 공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병이 옮는 것을 피하기 위해 환자를 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취약한 상태에 놓인 사람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살핌으로써 그의 인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3점. 가구 조립을 함께 할 때, 가구 조립은 인내심과 관용, 팀워크가 필요한 대표적인 활동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가구를 조립할 때 그에게 관용의 미덕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4점. 돈 문제에 놓여 있을 때, 경제적인 문제에 놓인 상황에서 사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신감의 상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소유에 얽매이지 않는 소수의 사람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5점. 심각한 갈등 상황일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함으로써 인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싸울 때마다 그 상황에서 회피하는 사람들은 이후 같은 상황에서도 회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연인 간 헤어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의 행동에서 진정한 인격이 드러납니다. 좋은 품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며 정확한 원인을 판단하고자 하지만 회피적 성향이 큰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불편한 상황을 피합니다.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알 수 있는 의외의 방법. 여러분의 입맛은 어떤가요? 어떤 맛을 좋아하나요? 정말 달콤한 키스였어. 인생의 쓴맛을 느꼈어. 매운맛 좀 봐라. 이런 표현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실제로 맛이 나는 것도 아닌데 감정이나 기분을 표현할 때 맛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답니다. 실제로 미각이 사람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부터 대표적인 3가지 맛과 성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샵 1점.
달콤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 게티스버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회성과 친화력이 좋습니다. 또 다른 실험 결과를 보더라도 달콤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청소 업무나 다른 사람을 돕는 자원봉사 업무에 지원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실제로 이들은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걸 주저하지 않는다고 해요. 말 그래도 스윗한 사람이죠. 샤비점,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 펜실베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감각 추구 성향이 높습니다. 이런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남들보다 매운맛을 좋아하고 더 자주 먹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도전할 때 얻는 성취감이 훨씬 큽니다. 일종의 도전으로 여겨지죠. 게다가 매운 걸 잘 먹는 사람은 힘이 세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강해 보이고 싶은 날엔 힘자랑 대신 불닭볶음면을 먹는 것도 괜찮겠네요. 샵 3점, 쓴맛을 좋아하는 사람. 인스부르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쓴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이기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연구를 살펴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단맛을 좋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반대인 쓴맛을 좋아한다는 건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죠. 실제로 쓴 커피나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공격적인 생각과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들은 짓궂은 장난을 좋아하고 주목받는 걸 즐깁니다. 평소 커피에 샷을 과하게 추가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의심을, 평소 관심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살펴보세요. 물론 좋아하는 음식만으로 모든 성격을 알 순 없다는 거 아시죠? 스트레스 받을 땐 매운 게 땡기고 피곤할 때 단 게 땡기는 것처럼 사람의 입맛은 시시각각 변하기도 하니까요. 지금까지 그 사람이 숨긴 인격 마주하게 되는 순간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1점 경쟁할 때, 2점 아픈 사람을 마주할 때, 3점 가구 조립을 함께 할 때, 4점 돈 문제에 놓여있을 때, 5점 심각한 갈등을 할 때,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최근 식초의 건강 효능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지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식초 건강요법이 엄청난 인기입니다. 실제로 식초는 노벨상을 3번이나 받을 정도로 항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었는데요. 오늘은 식초의 놀라운 효능 4가지와 언제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최고의 섭취법들까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기적의 항암식품 식초입니다. 식초하면 요리를 할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건강을 위해 약으로도 챙겨 드시는 조미료이기도 하지요. 요즘 식초 건강요법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도대체 식초에는 어떤 효능이 있길래 노벨상을 3번이나 받았는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식초를 섭취해야 각각의 효능을 최고로 높일 수 있는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초는 사실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조미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약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쓰여왔는데요. 동양의 한의학에서는 약재를 식초에 담가두거나 식초를 첨가해서 약을 달여서 약재의 독성을 제거하고 효능을 더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과 일본에서 식초 요법을 실천하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요. 반면 서양에서는 와인을 한 번 더 발효하는 과정을 통해서 발사믹 식초로 활용해 왔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에서는 발사믹 식초로 상처를 소독하거나 약으로 처방하기도 했지요. 미국에서는 애플사이다 식초 비네거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사과 식초의 원액을 물에 타서 건강음료로 먹기도 한답니다. 이처럼 식초는 음식의 맛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조미료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식초가 노벨상을 3번이나 받을 정도로 엄청난 효능이 있는 것인지, 식초의 놀라운 효능 4가지와 각각의 효능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그리고 언제 드셔야 하는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초는 당뇨의 혈당 관리에 최고입니다. 당뇨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과 같은 에너지원을 분해하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야 하는데요. 바로 식초가 우리 몸속의 당 대사와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식사를 하실 때에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식초에 포함된 초산이 침 속의 소화효소의 작용을 약하게 해서 소화가 천천히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또한 소화의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식초의 섭취가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랍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실 때에 식전이나 식사 중에 식초 한 큰술 정도를 물에 희석해서 챙겨 드시면 됩니다. 또는 식초가 들어간 반찬을 항상 함께 곁들여 주시면 식사 중에 혈당이 올라가지 않게 도와주고 소화가 천천히 되도록 해서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준답니다. 그럼 마지막 한 번은 언제 먹어야 할까요? 바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드시면 됩니다. 저녁에 잠을 자면 우리 몸속에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도 잠을 자는데요. 그래서 아침 공복에 혈당이 높은 경우가 의외로 참 많습니다. 저녁에 식초물 한 잔을 드시면 아침에 혈당 수치가 높지 않도록 해주니 꼭 챙겨 드셔야 해요. 그럼 두 번째로 식초는 고지혈증과 고혈압에 정말 좋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식초가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저하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식초의 주성분인 초산은 혈관을 확장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니 혈관이 갑자기 좁아져서 혈압이 오르는 것을 딱 막아주는 것이죠. 또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서 혈압 조절 약과 함께 이뇨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혈액 속의 수분이 빠지게 되면 혈압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식초를 드시면 이뇨작용을 돕기 때문에 약의 효능을 더 높여줄 수 있답니다. 게다가 저염식을 하실 때 소금 대신 식초를 넣어주시면 신맛이 짠맛을 대신하는 효과도 있으니 일석이조이지요. 실제로 식후에 식초를 드시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감소하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의 수치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으니 혈압 관리를 위해 꼭 식후에 식초 한 큰술씩 챙겨 드셔야 해요. 세 번째, 식초는 체중과 체지방 감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양파 식초 다이어트, 감식초 다이어트, 초콩 다이어트, 발효 식초 다이어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식초를 활용한 굉장히 다양한 다이어트들이 있는데요. 식초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몸속에 쌓여있는 지방의 분해를 도와주기 때문에 정말 효과적이랍니다. 게다가 식초는 신장병의 예방에도 매우 훌륭한데요. 신우신염, 신장염 또는 방광염이나 요도염 등 염증이 생기면 몸속에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않아 몸이 붓는 부종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부종을 그냥 두면 결국 살로 바뀌게 됩니다. 식초를 드시면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몸의 붓기를 빼주니 체중 감량에도 매우 효과적인 것이죠. 작은 생수병 한 통에 식초 한 큰술이나 두 큰술을 넣어서 2시간 정도에 걸쳐 드시면 식욕도 떨어지고 공복에서 체지방 분해 효과가 매우 뛰어나니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실제로 식품영양연구저널 국제학술지에 등재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8주간 식초 다이어트를 한 결과 체중이 14%나 감소하고 혈중 중성지질과 콜레스테롤 수치에 엄청난 개선이 있었고 간에서의 지방 축적도 크게 억제되었답니다. 잠깐, 체중 감량 목적으로 식초를 드실 때에는 양조 식초보다는 발효 식초의 체지방 개선 효과가 훨씬 좋았으니 꼭 함께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로, 식초는 암 예방에 탁월합니다. 바로 이 마지막 효능 때문에 식초가 노벨상을 3번이나 받은 것인데요. 식초에는 기적의 항산화 물질로 불리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엄청난 항산화와 항암 효능이 있는 것이지요. 식초가 살균 효과가 매우 뛰어난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시지요. 식초를 잘 챙겨 드시면 우리 몸속을 살균시켜 주는데요. 바로 염증이나 독소를 싹 빼주고 혈전을 녹이는 해독과 항염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식초는 산소 친화도가 매우 높아서 체내에서 산소와 함께 짝꿍으로 다니는데요. 뇌에 산소를 가득 공급해주어 기억력을 맑게 해주는 효과까지 있답니다. 그러니 꼭 챙겨 드셔야겠지요. 한 큰술에서 2큰술 정도의 식초 30ml를 따뜻한 물이나 차로 희석해서 드시면 됩니다. 먹는 시기는 관계없이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식초차를 챙겨 드시면 되는 것이죠. 평소에 드시는 차에 식초 한 큰술 넣어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식초의 효능 4가지와 함께 각각의 효능을 최고로 섭취하실 수 있는 기적의 방법들까지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몸에 좋은 식초, 최고의 방법들로 잘 챙겨 드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드릴게요.